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도봉의 아들 김재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게 먹히더라고요. 예, 뭐. 저도 그냥 김재섭 위원장 얘기하면 도나스가 생각나는 그러니까요. 정도로. 예. 네, 요새도 이제 지나다니면 도나스 이렇게 아. 저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네, 저도 도너스 보면은 김재섭 생각이 저도 그렇습니다. 예. 김재섭을 보면 또 도나스 생각이 네, 나고 네. 신기하게.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자, 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피습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산 갔다가 피습을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 피습 사건 얘기하면서 진영 대결 정치가 난 비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던데 뭐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아직 뭐 진영 대결이 낳은 정치의 비극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계획된 범행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수사 결과를 통해서 좀 봐야 명명백백하게 되겠죠? 예, 밝혀져야 될 것 예. 같은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을 하면 어쨌든 이분은 그 1일에도 그리고 한 달 전에도 민주당 행사에 나타났던 사람이고 네. 그 사실은 뭐 선거 현장에서 뭐 이렇게 특이한 복장을 하시는 열성 지지자들은 많이 있는데 그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는 알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제 현장을 잘 보니까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이동 중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받으면서 맞습니다. 인파 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훅 카메라 들어와서 프로 튀어나왔던 예, 사이로 들어가서 저는 깜짝 놀라 퍽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영상 보고 너무 놀랐는데 정치권 전반에는 상당히 충격과 공포가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선거운동 캠페인 해야 되는 예비 후보들 어제 민주당 사람들은 다 중단을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정치 활동에 상당히 위축될 수 있겠다 걱정. 전반적인 정치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장 소장님 어떻게 뭐 지금 이걸 또 아직 음모론 뭐 이런 얘기도 아직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예. 정말 옳지 않아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영상을 몇 번 봤는데 네. 정말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위험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냥 긋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찌르겠다라는 그렇죠. 예. 의지가 되게 강한 모습이었는데 저만큼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 많이 한 사람도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제주에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분 그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예. 반대하는 정치인 뭐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 우리 뭐 아무것도 지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더라도 내가 조금 뭐 싫어하고 반감 있고 뭐 반대하는 정치인이라도 저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럼에도 저도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 뭐 당연히 우려를 표하고 네. 그다음에 걱정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일부 근데 극단적인 분들이 이건 뭐 자작 아니냐 그거는 근데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영상 예, 보면, 그런 얘기는 아무리 진영이 다르고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건강상에 지금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회복 중이라고 하셔서 네. 그거는 뭐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빨리 쾌유하셔야죠. 자, 이 얘기 지금 예. 보면 뭐 이제 뭐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와이셔츠 깃에 살짝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 그렇죠. 예 목숨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아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뭐 경찰 조사 결과 이제 브리핑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는 칼이 상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 길고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하여튼 경찰이 어떻게 조사하는지는 봐야 되는데 너무 진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예. 이걸 뭐 두고 또 총선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지금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90 며칠 남은 상황인데 근데 이 전국에 미칠 영향도 한번 우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생명 크게라도 한번 네. 이렇게 위험했던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총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참 명고스럽고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제가 또 비판도 하고 그렇게 네. 하죠. 그러면 뭐 하나만 하시죠. 안민석 의원은 이낙연 신당 아주 어렵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만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제가 어제 민주당 쪽 네. 취재를 해봤더니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식 때도 병상에서 당무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서울대병원에서 최소 이틀은 좀 경과를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신경에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그게 가장 또 걱정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고 최소 일주일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주요 지도부 관계자들은 최대한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줄이고 있고 이제 당무는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아서 대행을 할 것 같고요. 원내 일은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만나서 하는데 이것은 단식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정해놓은 룰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던 통합비대위 받으라고 했던 네. 원칙과 상식 이원욱 의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낙연 신당 이게 전반적으로 수년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상당히 좀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일단 자중하고 멈추고 뭐 이런 수준이어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신당이 이 일로 멈추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스케줄 차질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신당 창당을 본인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스케줄상 한 1월 15일까지 뭐가 돼야 되는데 한 일주일, 2주일이 지금 매우 중요한데 뭐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김수미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요. 이제 한참 눈덩이를 굴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제3신당 입장에서는 뭐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막 이재명 대표랑 각을 세워가지고 또 회동도 했었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랑 결별을 할 명분을 딱 만들어놨던 시점이 바로 저번 주였는데 네. 이번 주에 이런 불민스러운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도 민주당이랑 뭔가 결별선을 새삼스럽게 하기도 네. 민망해진 상황이 된 거죠. 덩달아서 당연히 정치권 전체가 지금 자중하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뭐 행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뭐 당연히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건 맞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걸려 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그렇다고 이분들이 안 할 걸 안 그렇죠. 하진 않을 거고 또 국민의당 2016년 국민의당이 2월에 창당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그리고 늦게. 나서 한 달 뭐 내지는 2달 정도 만에 호남에서 그렇게 석권을 한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자체가 뭐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신당 창당의 동력을 상실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좀 중요한 시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수사팀 꾸려라 그러고 아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번 계기로 영수회담 같은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은 병원에 이번에 계실 때 좀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라든지 좀 보내서 위로의 말씀도 좀 전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방문해가지고 위문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조금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뭐 훈풍이 불어가지고 대화 타협 조정 지금까지 안 하던 거 쉽진 않겠죠 사실은. 네, 그런데 총선인데. 예. 그래도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이거는 하여튼 이거를 통해서 좀 어느 다른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예, 있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정치 테러는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 굉장히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나라고 굉장히 평화로운 집회를 하더라도 굉장히 평화롭게 그렇죠. 집회를 하고 뭐 무슨 없잖아요. 뭐 네. 방화 뭐 이런 거 없는 나라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세월호 이후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범한 시민이나 유력 정치인이나 야당 지도자나 누구나 다 똑같이 어떤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살게 됐구나. 그러니까 치안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뭐 경호 인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명한 장성철 소장님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왜 또 저를 비유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나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면서 서로에 대한 극단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네. 그 혐오를 부추기는 방향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그 좀 상대를 향한 격한 발언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로. 예, 좀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신당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오늘 특히 허은하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또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신당이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행보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 비례대표인데. 그게 또 보니까 비례대표가 예. 지금 뭐 몇 개월 이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예. 승계가 되는데 아. 또 거의 1월 선거 30일. 앞두고 사퇴를 하게 되면 승계도 안 승계가 안 되는 돼요. 거 끝나버린다더라고요.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유호정 의원은 그 시기를 기다리시는 아. 것 같은데 당연히 뭐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새로운 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비례대표를 받은 정당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기자회견부터 해서 보좌진 인력 등등등.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애가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은하 의원이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이준석 신당을 갈 거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 가운데서 거치 결정을 깔끔하게 한 거는 양당 모두에게 다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아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허은하 예. 의원을 한 3주 전에 예. 만났어요. 예.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 2시간이나요? 예. 그때 저는 어쨌든 보좌관 출신이니까 허은하 의원한테 아니 보좌진들도 좀 생각을 하시라. 아. 설날 때 예. 이렇게 다 인사하러 다니는데 백수가 돼가지고 아. 인사하면은 그 보좌진이 부모님들 해체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냥 사표예요, 그냥 그거는. 아. 그래서 아유 그 보좌진들 마음이 어떠겠냐, 그걸 보는 부모님 마음 어떻겠냐, 그 인지상정 아니냐. 그러니까 설날 지나서 사퇴하시는 것이 어떠냐. 아하. 현실적으로 아니, 설날 보너스도 있는데 아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허은하 의원 멋있더라고요. 예. 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정치 안 하고 저희 보좌진들도 충분히 저랑 얘기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약간 비겁하게 예. 아니면은 뭐 명분 없는 행동 음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참 멋있는 정치인이다. 그렇게 설날이면 멀기는 너무 멉니다. 네. 네. 예, 어제 저 천하람 위원장 네. 인터뷰했는데 그 본인들끼리 음흠. 그 결의했대요. 우리 네. 유호정처럼 살지 말자.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유호정 의원은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고 아주 젊은 정치인이죠. 예, 예. 그 미래가 상당히 많이 담보돼 있는 정치인이고 또 진보 영역에 와 있는 정치인인데 그의 현재와 같은 태도가 폐륜이라고 비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좀 성찰이 필요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정치하고 내년부터 정치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에서 한번 해먹고 딴 당 가서 또 비례 한번 해먹겠다. 우리가 조정은 시대전환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뭐 어떤 중도냐 뭐 이런 정치의 이상이나 이런 거하고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 할 태도냐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호정 의원의 이런 태도를 오히려 소위 이제 586 정치인들 586이 많이 있다는 정의당 안에서도 오히려 당하는 아. 예. 기성 정치인보다 더 기득권스럽게 나오는 유호정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일단은 허은하 의원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한다면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에 합류를 할 건데, 자, 이준석 전 대표가 특히 영남, 서울, 강남에 지역구에 다 내겠다. 이게 국민의힘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총선 전략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 국민의힘이랑 싸우자는 소리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준석 신당이 나왔을 때 민주당 표를 더 많이 뺏어간다 네. 이런 얘기 있지만 그거는 그냥 여론조사의 이야기인 거고요. 냉정하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신당은 국민의힘의 표를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다 뽑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랑 이준석 신당은 실개천 하나 정도가 흐른다 그러면 예. 민주당이랑 이준석 신당은 큰 강 하나가 흐르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 납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뭐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념 노선은 훨씬 국민의힘에 가까운 분들이 되는 거죠.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의 표를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뭐 호남이라든지 네. 강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강남에 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본인이 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는 선전포고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랑 출혈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장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총선 전략이 아직 뭐 많이 남았지만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계란으로 바위깨기겠죠. 쉽진 않을 것이다. 영남과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가장 강한 아주 센 곳인데 곳이죠. 거기부터 부딪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본격적인 경쟁을 통해서 보수의 적자가 누구냐, 누가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옳은 보수냐, 그거에 대한 경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겠죠. 어떻게 뭐 지역구에서 도전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하지만은 본인이 생각한 바가 국민의힘 자체를 바꾸겠다. 네.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의 경쟁을 통해서 보수의 적자로 거듭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게. 뭐 참. 지금 온라인으로 아마 5천여 분이 동의를 했다고 그러고요. 네. 곧 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또 홍준표 그러니까 저는 네.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세력을 구축해야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비례 쪽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본인은 이제 어려운 지역을 먼저 도전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선거 방정식으로 보면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선거 방정식하고는 다르다. 어떤 정치인들도 극복해내지 못한 것들인데 이준석이니까 가능할까? 이러한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한 7, 8석은 충분하다. 또 이렇게 또 예측을 또 하던데요. 뭐 저는 사실은 뭐 그 정당 안에서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아니고 정당 주변 취재만 해가지고 장 소장님보다는 분석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네. 저는 이준석이라는 그 보수의 정치인이 지금까지 써온 서사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버릴 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 뭐 이렇게 쭉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드리지 수 없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제3지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제3지대를 그동안에는 정의당이 많이 채웠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제3지대를 이준석 신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을 많은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이 동급 비교하고 있지만 이낙연의 서사와 이준석의 서사는 완전히 다른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할 거 다 했어요. 대통령 빼고. 그리고 나와서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이런 평가를 국민의힘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 새로운 보수의 역사를 써보려고 탄핵의 강도도 건너야 된다. 굉장히 많은. 그리고 선거를 계속 이겼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핍박받는 이제 정치인의 모델로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스크로 눈물 찍으면서 네. 기자회견하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저는 그냥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힘들수록 돌아가지 않고 더 세게 부딪히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하고 영남에서 붙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사를 또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장수 생각합니다. 기자님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우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과연 구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선거의 구도. 예. 나는 제3신당이 내년도 올해 국회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극단 정치를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어. 조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은 많은데 보수 우파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내가 이준석 신당 찍으면
이재명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 또 그런 게 있네요. 이제 그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신당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도 난 이번에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나 윤석열 대통령 싫은데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찍어주면 결국에는 윤석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사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사표 거죠. 방지 심리. 그래서 그 구도를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분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 가가지고. 그게 제3지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데 네. 쉽진 않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중요한 지표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나는 윤석열이 좋아요, 나는 이재명이 좋아요. 이 선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평가할 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지금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인 예.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준 높은 시민들이 그냥 뭐 아니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삼촌이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굉장히 그 지력이 뛰어난 보통 시민들이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선거가 굉장히 대한민국 그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아니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결과.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판이 열리는 열릴 그런 것이다. 선거가 될 수 근데 있다고 봐요. 장윤선 기자님 김 말씀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로 나쁜 놈 경쟁하다가 덜 나쁜 놈 뽑자 이거에 관행이 끊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네. 혐오와 증오는 생각보다 힘이 너무 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당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저당이 절대 되면 안 돼. 이 혐오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실은 투표장에서 그 혐오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정책 경쟁도 하고 인물 경쟁도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여건 자체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 이야기대로 60명에서 80명 정도의 지역 후보를 낸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면 정치 신인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말하자면 신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 국민의힘 비대위원만 봐도 과거에 일반인 시절에 했었던 말들 그렇죠. 때문에 발목을 잡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후보 등록을 하면 더 많이 밝혀질 거거든요. 특히 이제 신당의 신인들을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오래된 정치인들을 이준석 대표가 품고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럼 이준석 신당의 가치는 도대체 뭐냐. 당신만 세련되고 예를 들면 후보들은 다 옛날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또 딜레마가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고차원 방정 그 변수가 있는 고차원 방정식 풀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혐오가 난무하는 가운데서 아주 뚜렷한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위원장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할 거라고 봅니다. 짧게만 좀 네,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정치권에 있으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해봤고 실패하는 분들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3신당을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제가 가진 경험과 한계로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죠. 근데 예. 이준석이면 할 수 있을 거야. 천하람이면 할 수 있을 거야. 네, 이거는 자기 최면이거든요. 그래서 안 아니 된다. 저는 언론의 네, 정리, 역할이 예. 언론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혐오를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정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네. 보도를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만 이재명 대표 이 민주주의를 예, 이렇게 하는 테러, 정치 테러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만 좀 정신 차려도 제대로 된 보도만 해줘도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이 갈등이 없어지고 혐오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동시 접속사가 1만 1천 명이 넘습니다. 처음이에요? 아.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같이 목요일 날 하는 여론 뚜렷보다는 더 낫죠? 예, 더 낫습니다. 맹sel하게. 내일도 얘기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 월요일에 저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아닙니다. 진짜.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TK 방문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섰는데요. 맨 먼저 갔던 곳은 대전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대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행보가 자꾸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이게 그냥 네. 행보가 겹친다라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렵고 예. 신년에 비대위원장 당대표로서 어쩔 수 없는 지역적인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시도당 신년 인사회를 다 참석하시는 거로 아는데 당원들한테 저 비대위원장 됐습니다. 내년 총선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인사하는 수준이지 이걸 갖고 이게 겹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게 되게 형식적이고 원래 이렇게 해요. 그냥 원래 그렇다. 있던 로드맵. 원래 그렇다. 네. 그 신년사 보면
대통령이 카르텔, 패거리 카르텔 척결 얘기를 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민주당 그 심판, 운동권 심판 그거랑 또 같은 거 아니냐, 밀어줘 끌어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예.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바마식 그 my fellow citizens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차용한 거 아니냐. 네. 뭐 여러 가지 사회학적, 뭐 정치학적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은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의 컨텐츠를 보면 동료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국민들의 10 중에 7이 찬성을 하는데 그 동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에 반해서 또 이건 악법이라고 하고 또 느닷없이 도이치 특검 이러니까 뭐 독일 특검이야.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다른 정치에서 어제 저는 그 대전 신년 할애회 하는 거 유심히 봤는데 그 막 뒤에서 뭐 쇼예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자중시키면서 네, 못하게 못하게 하면서 네. 수준 높은 우리 당원들이라면 뭐 이렇게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본인 스스로도 이런 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태도는 보이더라. 근데 저는 큰 틀에서 좀 정치의 현장으로 나왔으니까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귀착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좀 바꾸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방탄, 호위무사 뭐 이런 방식으로 귀착된다면 그 역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대치가 그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뭐 김기현 대표 네. 때보단 낫다 뭐 이런 평가하지만은 근데 확실하게 달라지려면 이제 의외의 행보를 보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의외의 행보, 의외의 왜냐면 행보. 예. 통상적인 행보들 예를 들면 각 시도당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인사하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통상적인 행보인 거고 네. 마땅히 그냥 해야 되는 행보지만은 이제부터는 파격적이고 의외의 행보들이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기존에 있는 지지층들만 잘 달래고 해왔던 일들만 잘 해서는 선거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4월 10일 이후에 정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선거에서 정말로 이기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 네. 야, 뭐 저런 것까지 다 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지금쯤이면. 예를 들면 저희 이제 2020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 호남에 혼자 가셔가지고 광주 맞습니다. 유명에서 무릎 꿇으셨잖아요. 그 80 넘은 어르신께서.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 약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김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놓고 뭐 예를 들면 뭐 소년소녀 가장을 만난다든지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만나는 행보들을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다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 뭐 저런 것까지 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네. 기본소득도 그때 저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정책적 정치적 이슈들을 당시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다 선점하고 민주당이 질질질 끌려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상적인 행보만 하다 보면 네. 사실 이슈 선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법무부 장관 상황에서 이 민주당의 일기토를 벌일 때는 그 장면 자체가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지목을 했지만은 이제는 여당으로서는 계속 이슈 선점을 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의외 행보라기보다는 그냥 통상적인 행보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좀 저희 충격을 좀 주는 액션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의외의 봅니다. 행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이치특검법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특검법. 또 지금 중앙일보 이 칼럼에 보면 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 타진할 때 이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여줄 수 있냐요? 이런 물었다고 이런 칼럼 내용이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특검 거부권 행사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목소리를 내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미 뭐 목소리를 안 내고 계시죠. 네. 그냥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여의도 연구원에 여론조사 전문가 또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여론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우리가 거부권을 요구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이랬을 때 과연 총선에 유리한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은 내년 총선, 올해 총선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그렇죠. 결정을 해야 해요. 예. 근데 그러한 이유가 없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총선을 포기한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듭 말하지만 도이치 특검 네.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이거는 악법이라고 하면은 지지층은 환호합니다. 네. 하지만 중도층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중도층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총선에서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어떡하냐고요. 저는 뭐 열심히 하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또 사실은 어쩌면 칼럼 얘기도 보면 녹취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냐. 네, 이런 또 녹취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정치인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이 얘기한 정치인이 예. 저도 들었거든요. 예. 예, 똑같은 얘기를. 음. 예, 그래서 녹취가 뭐 나왔잖아요 이미. 이미 몇 개 나왔죠. 몇 개 나왔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사실은 보수 언론들이 걱정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 동아일보 이교훈 칼럼 같은 경우에는 네. 관저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너 나가 막 이런 식의 그 극단적인 얘기까지 쓰고 있는 건데요. 네. 보수 언론이 계속 경고 사이렌을 보내는 이유는 어찌됐든 비극적 결말을 막아야 된다는 충정 어린 태도라고 생각해요. 보수 정부가 여기에서 또 뒤집어져가지고 극단적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세간의 여의도 정치권 주변 취재하면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예.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 어느 칼럼에선가 보니까 뭐 예컨대 이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도 받아야 된다.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민의 민도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턱 이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그거만 넘어가면. 예,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딱 거기에 찰랑찰랑 와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예. 이 정부가 전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걸 막으면 이길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보수 언론이 세게 나선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쓰는 걸 보면 더 나오겠죠. 이제. 이런 얘기 사실 장 소장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녹취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아니 뭐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예. 올해 총선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변수 수도 중 하나가 있을 될 것 것이다. 같아요. 그래서 예. 걱정스러운 마음이고 이러한 리스크를 제대로 좀 정리하거나 네. 판단하지 못하면은 계속 질질 끌려갈 것 같아서 특히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은 좀 빨리 하려고 할 거고요. 민주당은 좀 느긋할 것 같은데 이탈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이탈하고 민주당도 이탈하는 거 아니냐 공천 관련돼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이탈할 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지 않고 국민의힘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대통령실에서는 1월 9일 마지막 국회 때까지 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강제하려고 했는데 네. 국회에서 안 넘어갔어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 안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넘겨야 되는데 그게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면서 이 정치 테러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공백이 그러니까요. 생겼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것은 2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오면 바로 즉시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태도예요. 이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지만 네. 덧붙여서 김건희 총선이 될 수 있다. 김건희 총선. 예, 그렇게 저는 네. 전망합니다. 저는 네. 이런 걸 우려하는 것 자체가 되게 코미디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공천을 못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분들이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어떤 신념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과 관련돼서 내가 특검을 찬성 반대한다고 하는 거는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한석을 낭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 의미에서라도 예. 이 김건희 특검 반대를 하면 끝까지 자신 있게 반대를 해서 우리는 시기와 상관없이 반대할 거다. 한번 밀어보자.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관련돼서 계속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네네. 드렸습니다마는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반대해야 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뭐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를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나와야지 그냥 무작정 반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당에서도 좀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좋겠고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여기 우리 인터뷰도 했지만은 제가 이준석 대표를 처음 기억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2012년에 그 20대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그 학생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옆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이죠.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네. 그거 해결 안 하면 나 박근혜한테 투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비대위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의 아픈 어떤 영린들도 건드리면서 국민들의 노여움을 달래고 또 음흠. 말하자면 민주당이 선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이슈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걸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한 20초만 예, 시간 말씀 줄수 있나요? 주십시오.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시절 검사 시절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경북 선대위 발족식 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전 들려드리고 예, 싶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를 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특검 당신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셨거든요. 이때의 윤석열과 이때 여권으로 되돌아가면요.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살 수 있다.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냥 조사받으면 됩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의 우리 민심이다. 방송 중에 이준석 신당 야당표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케이스 텟 리서치 조선일보 TV조선 의뢰로 지난달 30일, 31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했던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급박하게 왔는데 토크킹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저 들을 거예요. 여론통타. 여론조사 얘기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0분 지금 와 계십니다. 아유 많이 오죠. 자, 장성철, 장윤선, 김재섭 위원장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